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Z5-2의 쇼텀 리뷰입니다. 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가 Z5-2의 프리프로덕션 샘플 모델입니다. 익스피드 7을 탑재한 이후 니콘 카메라들의 행보가 장난이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사진 위주의 가성비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기다리셨던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이 카메라로 테스트도 많이 돌려보고 열심히 들고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촬영해 봤는데요. 과연 니콘 Z5-2가 어떤 카메라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외관은 상급기라고 할 수 있는 Z6-3와 아주 유사합니다. 높이와 두께는 거의 비슷하고 폭이 살짝 좁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아주 살짝 작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게는 700g 정도 되고요. 이는 ZF보다 한 10g 가벼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 묵직하긴 한데 그립이 깊고 두툼하니 손에 잡기 좋아가지고 특히나 큰 렌즈를 달면 달수록 그립감 때문에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조작계는 아주 훌륭해요. 니콘답게 전면에 2개의 커스텀 버튼이 있고요. 역시나 클래식한 셔터 버튼과 그 주변 버튼들, 그리고 Z502와 같은 모양의 모드 다이얼과 픽처 컨트롤 버튼, 후면에도 조이스틱을 포함해서 니콘 특유의 조작계가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당연히 온오프 속도나 메뉴 진입이나 리뷰 진입 등 모든 조작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니콘 보급기를 쓰시던 분들이건 상급기를 쓰시던 분들이건 카메라를 처음 잡아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탈리 램프가 없다는 것 정도인데 이외에는 저는 아쉬운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기존 제품들에서 소소하지만 불편했던 부분들, 그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모드 다이얼은 Z502와 같은 생김새인데, 근데 Z5-2의 모드 다이얼은 조금 튜닝을 했는지 돌아갈 때 적당한 저항감과 클릭감이 있어서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어요. 또 카메라 스트랩을 달 수 있는 삼각링의 위치도 Z6-3에서 이 삼각링이 메모리 카드 커버를 열 때 걸리는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Z5-2에서는 이 삼각링의 위치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메모리 카드 커버를 열어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큰 이슈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심한 개선은 실사용하는 입장에선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삼각링에 걸리지 않는 메모리 카드 커버를 열면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이 2개 있어요. 듀얼 슬롯을 지원하는 것도 동급의 카메라에선 유일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마이크 단자와 헤드폰 겸 리모컨 단자가 있고요. 마이크 단자는 스위블 액정에 간섭받지 않도록 좋은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전 가능한 USB-C 단자와 마이크로 HDMI가 들어있고요. 마이크로 HDMI는 살짝 아쉽긴 한데 보통 이 급의 카메라들은 다 마이크로 HDMI를 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뷰파인더는 369만 도트에 3000니트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69만 도트에 3000니트면 플래그십인 Z9, Z8과 같은 화소수와 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타사의 동급 카메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큰 화소수와 가장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도 크고 넓고 밝고 정말 쾌적합니다. 뷰파인더가 밝아봐야 뭐가 좋으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해가 쨍쨍한 날에 촬영을 할 때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도 문제가 되고, 눈이 계속 밝은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뷰파인더에 눈을 댔을 때 어둡게 느껴지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뷰파인더가 밝기만 하면 만사 해결이 되니까 상당히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LCD 액정 역시 보통 타사에서 이 정도 급에는 상급의 카메라들도 액정 크기가 3인치짜리가 많아요. 근데 니콘은 3.2인치짜리들을 계속 넣어주고 있죠. 역시나 3.2인치 210만 도트의 스위블 액정 탑재로 깨끗하고 밝고 시원한 촬영 경험이 가능합니다. Z5-2는 약 2450만 화소의 이면조사형 CMOS 센서를 탑재한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아마 ZF와 동일한 센서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훌륭한 고감도 성능과 훌륭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돼요. 당연히 니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고효율 로우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연사 성능도 V90 SD카드로 테스트를 해보면 무손실 압축 로우로 초당 11연사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최대 200장까지 찍히고 버퍼를 칩니다. 그리고 고효율 별은 초당 11연사 안정적으로 찍히고요. 버퍼가 소모되지 않고 최대 연사 제한이 200장까지 도달해서 사실상 무제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연사 능력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참고로 JPG로는 초당 14연사로 사실상의 무제한 연사가 가능했고요. 무손실 압축 로우 플러스 JPG 파인 별로 가장 이제 고용량의 빡센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초당 10에서 11연사 정도 나오고 총 130장 정도 찍힌 다음에 버퍼가 가득 차요. 버퍼 회복은 6에서 7초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통 로우 파일의 복원 테스트를 해보는 편인데 아직 Z5-2의 로우 파일을 라이트룸에서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는 로우보다 JPG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니콘의 표준 색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흑백 사진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흑백 픽처 컨트롤인 플랫 모노크롬이나 딥톤 모노크롬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스냅이나 풍경에서 딥톤 모노크롬의 컨트라스트가 정말 강렬한데 이게 레드 필터를 써서 흑백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미지를 연출해 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플랫 모노크롬과 딥톤 모노크롬을 번갈아 가면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픽처 컨트롤을 넘기다 보면 꿈, 아침, 밥, 일요일 이런 식으로 뭔가 유치할 것 같은 느낌의 픽처 컨트롤들이 있는데 요거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시했었거든요.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효과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도를 조절하고 나니까 되게 괜찮아집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1번 꿈 픽처 컨트롤을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조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효과 레벨을 50% 정도로 하고 활용해 보시면 제가 선호하는 웜톤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건 풍경이건 스냅이건 실내건 실외건 상관없이 정말 좋은 이미지를 뽑아주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효과 레벨을 좀 조절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진짜 데일리로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픽처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7번 고요, 9번 우울, 10번 순수, 11번 데님 이런 픽처 컨트롤도 효과 레벨을 조절하면서 사용했을 때 저는 만족감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오글거린다고 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Z5-2에서는 Z6-3 그리고 Z50-2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미징 레시피를 지원하는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니콘에서 제공하는 많은 픽처 컨트롤이 충분히 좋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다만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제가 상세히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샘플로 받은 Z5-2는 말 그대로 샘플 제품이라서 이미징 클라우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Z50-2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징 레시피를 쓰기 위해서는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에 카메라를 연결하는 작업이 최초 1회 필요합니다. 일단 구글에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 메일로 아이디를 만드세요. 참고로 정품 등록할 때 가입하는 니콘 이미징 코리아 홈페이지의 아이디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 연결 이걸 누르시면 와이파이 연결하라고 뜹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신다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카메라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요. 액세스 코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시 가셔가지고 카메라 연결이라는 것을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서 액세스 코드를 확인하시고 다시 카메라로 가서 액세스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연결 준비 중이라고 로딩이 되고 QR코드와 유저 코드가 뜨게 돼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사용자 코드 페이지를 클릭해서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면 사용 가능한 카메라에 내가 등록한 카메라가 뜨게 됩니다. 이제 이미징 클라우드와 니콘 미러리스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연결하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징 레시피를 추가하는 단계인데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단계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내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찾고 내가 원하는 카메라에 추가를 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추가해 놓은 레시피를 동기화하는 단계예요. 자, 하나씩 해보죠. 이미징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혹은 메뉴에 이미징 레시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저장된 레시피, 카메라에 등록된 레시피, 니콘 레시피 이렇게 세 가지가 뜨게 되는데요. 우선 니콘 레시피 탭이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찾는 곳입니다.
참고로 크리에이터스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곳은 니콘과 협업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가 올라와 있고, 컬러 그레이딩은 니콘에서 만든 레시피가 올라와 있을 뿐이에요.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선택하시면 장르가 나오고 아래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 어떤 느낌의 레시피겠구나 하고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 히다마리 하쿠라? 라는 레시피는 전체적인 컨트라스트는 약하게 설정하되 미드톤에서의 컨트라스트와 채도는 강조되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가 마음에 들었다면 저장된 레시피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레시피를 저장된 레시피로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레시피들은 저장된 레시피로 담으시고 이제 저장된 레시피 탭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제 이동을 하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선택이라는 것을 눌러서 레시피들을 선택해 주시고 일괄 작업 탭에서 원하는 카메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카메라에 등록된 레시피 탭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목록에 내가 추가한 레시피가 뜨게 돼요. 여기서는 추가된 레시피들끼리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레시피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레시피를 배치하기만 하면 1단계는 끝입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켜고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 연결이 ON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상태로 잠시 기다리시면 메뉴 화면 왼쪽 사진이랑 영상 탭에 노란색 점들이 땅땅 떠요. 이제 사진 촬영 메뉴 탭에 픽처 컨트롤 설정 란에 들어가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클라우드 픽처 컨트롤 파일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 누르시면 동기화가 완료가 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새로 고침해보시면 동기화가 완료됐다고 뜰 거예요. 이제 신나게 다운받은 레시피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Z5-2의 픽처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운받은 레시피가 뜨게 되고요.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픽처 컨트롤이나 레시피들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픽처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마이너스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자주 쓰는 픽처 컨트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꺼버릴 수가 있거든요. 순서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것에만 체크 표시를 해주신다면 훨씬 편하게 그때그때 레시피를 바꿔가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콘에서 엑스피드 7이 탑재된 모델들은 모두 AF가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Z5-2도 예외가 아니에요. 스펙 간단히 살펴보면 싱글 포인트로 273개의 AF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 영역에서는 299개의 AF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4종류의 와이드 영역과 3D 트래킹 모드 그리고 전체 영역에서 피사체 추적이 가능하고요. 피사체 검출은 인물, 동물, 새, 탈 것, 비행기까지 검출할 수 있는 피사체도 많고 자동 모드가 있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인식할 피사체를 검출해주는 것도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AF-S와 AF-C와 함께 AF-A 모드도 생겼는데 왜 우리가 정물이나 풍경을 찍을 때는 AF-S를 쓰는 게 편하고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을 찍을 때는 AF-C를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AF-A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알아서 움직임이 없다 싶으면 AF-S로 포커스를 잡고 움직인다 싶으면 AF-C로 포커스를 잡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자동 모드인 거죠. 그리고 저조도에서의 AF도 정말 좋아요. 스펙상 마이너스 12V의 포커스 검출을 할 수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역광 상황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도 AF가 상당히 잘 작동합니다. 물론 연사시의 포커스도 전자식 셔터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영상에선 AF-F 모드를 활용하는데 덕분에 영상 촬영에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포커스 이동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영상 할 거 없이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AF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뭔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신제품이 나올수록 알게 모르게 AF가 조금씩 더 쾌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내에 손떨방 역시 탑재됐습니다. ZF와 Z6-3에서 지원했던 초점 포인트 VR도 역시 지원하고요. 초점 포인트 VR의 경우에는 사진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인데 초점이 맞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손떨방을 적용합니다. 이게 원거리의 풍경을 찍을 때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았지만 근거리의 피사체를 찍을 때는 꽤나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기존의 제품들보다 손떨방의 스펙이 살짝 너프되었더라고요. ZF와 Z6-3에서는 8스톱의 손떨림 보정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Z5-2는 중앙부 7.5스톱, 주변은 6스톱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써보면
이게 뭔가 측정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표현법만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인 체감상 기존의 Z6-3나 ZF에서 느껴지는 손떨방과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손떨방을 지원하면 저조도 환경에서 가능한 낮은 ISO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낮춘다거나 혹은 빛갈림을 만들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인다거나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셔터 스피드 1초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티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때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엄청 큰데, 손떨방이 없으면 디지털 떨방을 쓰거나 삼각대나 짐벌 등의 추가 장비를 써야 됩니다. 디지털 떨방은 상황에 따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한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주의하지 않고 쓰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삼각대나 짐벌은 들고 다니고 세팅하고 하기가 당연히 일단 힘들죠. 그래서 영상 촬영에서도 Z5-2에 바디넷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ZF의 경우에는 이 손떨방 모듈이 상당히 덜 그럭거렸었는데 Z5-2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고 카메라를 흔들어 봐도 손떨방 모듈을 잘 잡아줘서 덜 그럭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Z5-2의 영상 스펙도 살펴보시죠. 논크롭 4K 24p 30p를 지원하고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60p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0비트 컬러 뎁스를 지원하고 N-로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뷰 어시스트, 웨이브폼 같이 필요한 편의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다만 롤링 셔터 퍼포먼스라든가 해상도 지원에서의 아쉬움이라든가 개각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등등 상급기인 Z6-3나 Z8 같은 것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ZF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영상을 찍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충격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무려 N-RAW를 지원해줘요. 심지어는 SD카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SD카드에 직접 녹화할 수 있습니다. SD카드는 V90을 지원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놀랍죠. 128기가짜리 V90 SD카드가 대략 45분 정도 녹화가 가능한데 이미지 퀄리티 대비 용량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카메라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N-RAW가 탑재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한데 뭔가 아낌없이 넣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Z5-2의 평범한 동영상 스펙이 매우 특별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N-RAW가 뭔데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N-RAW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해요. N-RAW는 기본적으로 사진 RAW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영상용 RAW 포맷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로우에서 개조 모드를 SDR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사진 로우와 마찬가지로 안부 쪽의 복원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적당히 어둡게 찍은 후에 안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정을 하실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노이즈도 많지 않고 컬러도 많이 틀어지지 않고 별도의 럿을 써야 한다거나 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촬영할 때부터 그냥 무지성으로 찍어도 관용도 높은 영상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RAW를 활용할 때는 80% 이상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다만 이런 식의 활용법은 N-RAW가 가진 최대의 관용도를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진짜 극한의 DR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N-RAW와 N-ROG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RAW에서 개조 모드를 N-ROG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진 RAW를 보정하는 것과는 살짝 다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니콘의 N-RAW를 N-ROG로 놓고 찍으신다면 이렇게 희뿌연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럿을 적용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니콘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다운로드로 가셔서 N-ROG 럿이라고 검색을 해서 럿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 N-ROG로 시작하는 .cube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정상적으로 복원이 돼요. 이렇게 N-ROG로 찍은 N-RAW의 특징은 우선 안부보다는 명부의 복원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이즈라든가 컬러를 살짝씩 만져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대한 넓은 DR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사용자의 경우에는 N-RAW와 N-ROG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워크플로우가 좀 빡세고 촬영 단계부터 색 보정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N-RAW는 두 가지 활용법이 있으며 첫 번째의 경우 정말 사용법도 간편하기 때문에 진짜 영상 찍먹하시는 분들 N-RAW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N-ROG는 N-RAW가 아닌 10비트 영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활용법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N로우로 찍은 것보다는 관용도나 컬러 구현 측면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Z5-2의 N로우는 라인 스키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해도 측면에서는 6K 오버샘플링된 4K 영상을 만드는 H265CPT 영상에 비해서 다소 불리합니다. 선해도가 중요한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H265CPT 영상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EN-EL15 시리즈입니다. 작고 가격도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배터리예요.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면 H265 420 10비트 4K 24P로 촬영할 때 132분 동안 촬영이 가능했고요. N로우 4K 24P로 촬영할 때도 동일하게 132분 동안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보통 2시간 촬영이 되면 배터리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Z5-2는 2시간 10분이 넘어가니까 이 정도면 배터리 퍼포먼스가 정말 훌륭하다고 봐야 됩니다. 발열 역시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5시간 동안 발열 경고조차 뜨지 않았고요. Z6 때도 그랬지만 팬도 없는 바디에 무슨 짓을 했기에 발열이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번 샘플 제품으로 해본 배터리와 발열 테스트의 결과는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니콘의 풀프레임 라인업은 정직하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은 기능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Z5-2와 ZF는 같은 센서와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한 카메라입니다. 결과물이 같다는 얘기죠. 하지만 ZF와 Z5는 제품 컨셉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뭔가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원한다면 ZF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지만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은 Z5-2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일단 훨씬 더 좋은 그립감과 조이스틱, 다이얼 등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ZF에 비해서 고작 10g 가벼운 수준임에도 막상 훨씬 더 들었을 때 밸런스가 좋고 조작할 때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뷰파인더가 밝기가 3000니트로 밝아지는 것도 큰 장점이죠. 게다가 동영상에서의 이점 역시 굉장한데 우선 N로우를 지원한다는 큰 이점이 있고요. 배터리 측면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ZF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발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Z24120F4S 렌즈나 Z50mm F1.4 렌즈와 마운트를 해도 외모가 어울린다는 거, 이거 역시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급기인 Z6-3와 비교해서도 약간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기인 만큼 Z6-3가 대부분의 경우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만 Z6-3의 엄청난 연사 능력과 전자식 셔터의 활용, 그리고 동영상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Z5-2의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Z6-3와 거의 같은 수준의 AF 퍼포먼스 가지고 있고요. 거의 똑같은 조작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적층형 입자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입자감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적층형 센서가 확실히 안부 복원을 과하게 하는 상황이나 높은 ISO에서 약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연사나 동영상 촬영이 필요 없으시다면 아주 약간이지만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더 가벼운 무게,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은 확실히 Z5-2의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외부 레코더 필요 없이 SD카드에 N로우 저장이 가능한 것이 꽤 괜찮은 장점인데, 저처럼 맥북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만족스러운 포인트더라고요. Z6-3도 4K 24p N로우 되는데 그것도 SD카드에 녹화되게 해주길 한번 징징대 봅니다. 네, 니콘의 최신형 풀프레임 보급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익스피드 7 이후에 각성한 고성능의 니콘 미러리스를 쓰고자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사진 위주의 풀프레임 카메라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ZF 정도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Z6-3는 영상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사진만 찍으려고 사기엔 조금 비싸고, Z5나 Z6-2 이런 카메라들은 AF 퍼포먼스 측면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스펙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선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있죠. 근데 물론 ZF는 또 너무 좋은 카메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이긴 한데, 분명 그 카메라의 단점도 있거든요. 그립감이라든가 애매한 SD카드 투슬롯이라든가 혹은 니콘 Z 렌즈들이랑 외관적 궁합이 대체적으로 아쉽다던가 하는 것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Z5-2가 나오길 기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이 그런 분들의 기대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카메라를 내놨다고 생각해요.
ZF와 같은 이미지 퀄리티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Z 렌즈들과 어울리는 니콘 미러리스의 외관, 그리고 튼튼한 만듦새, 훌륭한 손떨반 능력에 훌륭한 AF에 듀얼 SD카드 슬롯에 연사도 좋은데다가 이미징 레시피 지원까지. 게다가 동영상에서도 희한하게 힘을 좀 줬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ZF보다 훨씬 좋아진 배터리 퍼포먼스와 훌륭해진 발열 퍼포먼스는 안정성이 중요한 동영상 촬영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N로우를 지원해주는 거 큰데, 사실 이 N로우를 Z5-2에 지원해주는 이유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태껏 이 정도 급에서 내장 로우 영상 녹화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아마 N로우 맛 좀 보고 상급기로 유도하려는 계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해요. 어쨌든 Z6-3나 Z8, Z9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이 서브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인터뷰나 단편영화 같은 4K 60p 촬영이 많이 필요 없는 컨텐츠를 위주로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메인으로 써도 영상용으로 충분히 괜찮은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보급형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라인업에 체급을 올려놓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가격 기준으로 238만원으로 나왔는데 바디의 절대 성능을 생각해 봤을 때 가성비적 측면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ZF의 가격과 달러 가격 같은 것들 막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잘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인이건 서브건 상업이건 취미건 엔트리급 올라운드 풀프레임 카메라는 언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지길 바라는 카메라잖아요. Z5-2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카메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5-2 카메라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